자, 조세정책. 조세정책도 한 문제짜리죠, 한 문제. 근데 최근에는 조세정책에서 문제가 나온 게 그냥 세법 문제로 한 2, 3년 연속 계속 출제를 했는데, 우리 개론에서 나오는 문제가 아니고, 세법에서 뭐, 국세, 지방세, 또 취득단계, 보유단계, 양도단계에서 내는 세금 구분하는 거 있죠? 그런 문제들만 그냥 계속 문제를 냈는데요. 올해는 실제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오는 문제가 출제될 거라고 예상을 해봐야죠. 조세정책에서 나오는 문제는 세금을 이제 부과를 했을 때 공급자가 임대인인데, 그지? 임대인에게 뭐 재산세나 부과를 하겠죠. 조세를 부과합니다. 그럼 이 세금이 부과되면 이 부과된 세금을 임대인이 수요자에게 떠넘겨버려요. 수요자의 임차인에게 조세를 다른 주체에게 떠넘긴다. 그걸 조세 증가라고 하는 거죠. 이제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조세를 증가시키는 방법은 임대료를 인상하는 겁니다. 임대료가 인상되면 임대료 인상분만큼 이제 조세가 증가되는 셈이죠. 그래서 임대료 인상을 통해서 세금을 증가시키는데, 이 세금이 증가가 전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부과된 세금이 모두 다 수요자에게 증가되는 경우도 있고, 또 많이 증가될 수도 있고 적게 증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자하고 공급자 중에 누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가, 여기 이제 초점이겠죠, 그죠? 그 세금을 부담하는 정도는 당연히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탄력성의 크기에 의해서 조세 부담 정도가 결정이 되는데요. 수요가 탄력적이냐 공급이 탄력적이냐, 이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서 세금 부과 정도가 달라지게 되는데, 이게 이제 초점이라 탄력적인 쪽이 항상 유리한 입장에 놓인다. 유리한 입장에 놓이면 세금을 적게 부담하게 되고요. 그럼 반대로 이제 비탄력적인 쪽은 불리한 입장에 놓이니까 세금을 많이 부담한다, 이렇게 되겠죠. 이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서 조세 부담 정도가 달라진다. 이 조세를 부과했을 때 누구에게 조세가 더 많이 귀착되는가, 그게 이제 시험의 초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탄력성은 수요의 탄력성도 있고 공급의 탄력성도 있어요, 그지? 수요의 탄력성도 있고 공급의 탄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탄력성은 탄력성이 1보다 커서 탄력적인 경우가 있고, 그지? 또 1보다 적어서 비탄력적인 경우도 있고, 탄력성이 무한대라서 완전 탄력적인 경우도 있고요. 탄력성이 0이기 때문에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도 있죠. 그리고 탄력성이 1이 될 때를 뭐라 그러죠? 단위 탄력. 탄력성이 1이 되는 단위 탄력적인 경우는, 탄력성이 1일 때, 이 단위 탄력적인 경우는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수요자와 공급자가 똑같이 세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세금이 더 많이 귀착되는 정도가 없어요. 부담분이 똑같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거는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뭐 세금을 부과하면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똑같이 절반씩을 부담하기 때문에 조세가 누구에게 많이 귀착되는 정도가 없죠. 그러면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세금을 누가 더 많이 부담하는가가 이제 초점인데, 탄력적인 쪽이 유리해서 적게 내면, 반대로 이제 비탄력적이면 분리해서 많이 낸다, 이렇게 되겠죠. 그것만 알면 이건 다 끝나는 거고요. 만약에 수요가 탄력이란 말이야. 그럼 수요가 탄력일 때 세금이 부과되면, 수요가 탄력이면 수요자가 유리하다는 뜻이 되고요. 공급이 탄력일 때 조세가 부과되면 공급이 탄력일 때는 공급자가 유리한 입장이다, 그런 뜻입니다. 용어만 그냥 그대로 갖다 붙이면 되는 거다. 그럼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요자가 유리한 입장이죠. 그럼 당연히 수요자가 적게 부담하겠지. 그럼 수요자가 적게 부담하면 상대방인 공급자가 세금을 많이 부담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공급자가 많이, 수요자가 적게 냅니다. 수요가 탄력이면. 그리고 이제 수요가 비탄력이잖아요. 그러면 수요가 비탄력 때는 수요자가 비탄력이면 어떻다? 불리하니까 불리한 수요자가 세금을 많이 부담하겠죠? 그럼 상대방인 공급자는 또 적게 부담한다, 이렇게 되겠고요. 공급이 탄력 때는 공급자가 유리한 입장이죠. 그럼 유리한 공급자가 어떻게? 적게 부담하겠지. 그럼 당연히 수요자가 많이 부담하게 된다는 뜻이 되고요. 공급이 비탄력일 때는 공급자가 불리한 입장이라는 뜻이죠. 불리하면 공급자가 세금을 많이 부담, 수요자는 세금을 적게 부담, 이렇게 되겠네, 그지? 이렇게 탄력이나 비탄력 때는 항상 탄력적인 쪽이 유리해서 적게, 비탄력적이면 불리해서 많이. 누군가가 많이 또는 적게 부담하는 거네. 그런데 완전 탄력이나 완전 비탄력 때는 많이 또는 적게 부담하는 게 아니고 전부 또는 전혀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완전을 해석할 때 전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된단 말이야. 그 완전 탄력이면 전적으로 유리하다는 뜻이 되고,
완전 비탄력이면 전적으로 불리하다 이런 뜻이란 말이야. 고로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라면 수요자가 전적으로 유리하다 이 말이야. 그지? 그럼 수요자가 전적으로 유리하면 수요자는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전혀 부담하지 않고 이때는 공급자가 전부를 부담하게 되는데, 그지? 공급자가 전부를 부담하게 되고, 수요가 완전 비탄력이면 수요자가 전적으로 뭐하다? 전적으로 불리하면 전적으로 불리한 수요자가 전부를 부담하게 되고, 이때는 공급자는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지? 그러면 공급이 그럼 완전 탄력적이면 공급자가 전적으로 뭐하다? 공급자가 전적으로 하면 공급자는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죠? 그럼 이때는 수요자가 전부를 부담하게 되겠지? 그러면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면 공급자가 전적으로 뭐? 그럼 공급자는 얼마만큼 부담? 전부를 다 부담하는 거지. 완전 비탄력이면 전적으로 불리하니까 전부를 부담하게 되고, 이때는 수요자는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완전 탄력이나 완전 비탄력이면 누군가가 전부를 내거나 전혀 부담하지 않는 거고요. 탄력 또는 비탄력이면 좀 많이 내거나 적게 부담하는 겁니다. 이 차이는 이제 아셔야 되겠지, 그지? 탄력적이면 유리하니까 적게, 비탄력이면 불리하니까 많이, 완전 탄력이면 전적으로 유리하니까 전혀 부담하지 않고, 완전 비탄력이면 전적으로 불리하니까 전부를 부담한다. 그런 뜻이겠죠? 용어 속에 답 다 있잖아. 뭐 그렇게 다른 것도 없는데 뭘. 이렇게 항상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탄력적인 쪽이 유리해서 적게 부담, 비탄력이면 불리해서 많이 부담, 완전 탄력이면 전적으로 유리하니까 전혀 부담하지 않고, 완전 비탄력이면 전적으로 유리하니까 전적으로 불리하니까 전부 다 부담한다. 용어 속에 답이 다 있는 거잖아,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주택의 조세를 한번 부과해 보면 수요자인 임차인하고 공급자인 임대인 중에 누구에게 세금이 더 많이 부담되는가? 요것까지는 이제 정리하셔야 되겠네요. 자, 주택은 항상 두 종류밖에 없다고 그랬지? 신규 주택과 중고 주택 두 종류밖에 없어요. 신규 주택을 수요하는 수요자가 누구죠? 신규 주택은 수요자가 고소득층입니다. 그다음에 공급자는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공급자는 저소득층이 되는 셈이지. 왜냐? 저소득이 거주하는 주택이 불량주택으로 변하잖아요. 그럼 그 불량주택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재건축을 해서 고급주택이 들어선단 말이야. 그럼 그 고급주택에 들어가서 사는 수요자는 고소득층이 되지만 그 주택을 공급하는 입장은 저소득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중고주택은 수요자가 누구? 저소득층이 수요자죠. 그지? 중고주택, 임대주택을 수요하는 사람은 저소득층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고주택을 공급하는 사람은 누구야? 고소득층이죠. 고소득층이 쓰던 주택이 노후화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 노후화된 주택을 수술해서 쓰는 게 아니고 새집 사서 이사가 고소득층은. 그리고 자기가 쓰던 주택을 임대를 통해서 물려준단 말이야. 그지? 그럼 중고주택을 물려주는 공급자는 누가 되는 거야? 고소득이 되는 거고, 거기 들어가서 이주하는 수요자는 저소득이 되겠죠. 그죠? 요거 구분하겠어? 차근차근 구분을 해야 돼. 이게 그래야 이 결과가 이해가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먼저 정리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탄력성은 그죠? 자, 신규 주택은 수요가 탄력, 공급이 탄력. 신규 주택은 수요가 탄력이죠. 수요가 매우 탄력이고, 중고주택은 수요가 비탄력 아닙니까? 그지? 수요가 매우 비탄력적이죠. 수요가 그지? 수요가 탄력이고, 공급이 비탄력이죠. 그지? 신규 주택은 수요는 탄력이지만 공급은 매우 비탄력이죠. 왜? 생산 기간이 장기간 소요니까 공급을 즉각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 신규 주택은. 그지? 그래서 공급이 매우 비탄력이죠. 근데 중고주택은 또 정반대로요. 중고주택은 수요자가 저소득이니까 수요는 매우 비탄력이죠. 가격을 싸게 해줘도 수요량이 증가할 수가 없어요. 수요량의 변화가 없으니까 수요가 아주 비탄력인데, 공급은 매우 탄력적이죠. 그죠? 중고주택은 공급이 탄력이야. 왜? 생산기간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지? 공급은 생산기간이 짧을수록 탄력적이 되는데, 신규주택은 생산기간이 최소한 1, 2, 3년 정도는 소요가 되기 때문에 공급량을 증가시킬 수가 없죠. 그래서 중고주택의 공급은 탄력, 신규가 공급이 비탄력이지. 그지? 자, 신규주택은 수요는 탄력이나 공급이 비탄력이고, 중고주택은 공급은 탄력이나 수요가 비탄력이죠. 여기까지 정리가 됐어.
이해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이게 다 앞에서 정리하고 나온 거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구분이 돼야 그 다음에 이제 정리가 되겠네.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신규주택부터 세금을 한번 보고해 볼까? 신규주택의 조세를 보고하게 되면 신규주택은 수요가 탄력적이죠. 그럼 수요가 탄력이니까 수요자가 유리하겠지. 근데 수요자가 누굽니까? 고소득층이잖아. 고소득층. 고소득층 수요자냐 지금. 그지? 그러니까 고소득층이 유리해서 세금을 어떻게? 적게 부담한다 이 말이야. 적게. 그럼 고소득이 적게 부담하면 저소득층은 당연히 불리한 입장에 놓으니까 세금을 많이 부담하게 되겠죠.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중고주택에 또 세금 보게 보자. 중고주택은 신규주택은 수요가 탄력이니까 수요자가 유리해서 수요자인 고소득층이 적게 낸단 말이야. 근데 공급은 비탄력적이니까 공급자가 불리하죠. 그럼 공급자가 많이 부담해야 되는데 공급자가 누구야? 저소득층이니까 공급자인 저소득층이 세금을 많이 부담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중고주택에 또 조세를 보자. 중고주택은 수요가 비탄력이죠. 그죠? 그리고 공급이 탄력적이지. 그럼 공급이 탄력적이니까 공급자가 유리해서 공급자가 적게 부담하겠죠. 근데 공급자가 누구지? 고소득층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공급자인 고소득층이 역시 또 세금을 적게 부담하네. 그지? 고소득층이 세금을 적게 부담하고 그리고 수요는 비탄력적이니까 수요자가 불리해서 수요자가 많이 부담하는데 수요자가 지금 저소득이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럼 역시 수요자인 저소득층이 세금을 얼마나 고소득층보다 많이 부담한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지? 그러니까 주택의 이제 조세를 보게 보면 신규 주택이든 중고주택이든 간에 그지? 고소득층이 항상 세금을 적게 부담을 해요. 고소득층이 세금을 적게 내고 오히려 저소득층이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는 효과가 나타나서 그지? 이게 이제 뭐냐? 조세 부담 효과가 거꾸로 발생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세금은 소득수익이 높은 고소득 세금을 많이 내야 되고 소득수익이 낮은 저소득 세금을 적게 내는 게 형평의 원리에 맞는 거잖아. 그지? 근데 주택은 조세를 보게 보면 언제나 고소득 세금을 적게 저소득 세금을 많이 부담하니까 세금 부과 효과가 거꾸로 나타났어요. 이런 것을 이제 역진세적 성격이란다. 세금 부과 효과가 역효과가 나타났죠. 근데 왜 이런 역진세적 성격에 역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느냐? 세금을 부과할 때요. 일률적으로 똑같은 비율로 비례 세율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비율로 그죠? 고소득한테도 10%, 저소득한테도 10% 이렇게 부과했다 가져봐. 똑같은 비율로 비례 세율을 적용해서 일률적인 세금을 부과하니까 고소득이 부담하는 10%는 크지가 않아요. 근데 저소득에게 10%는 매우 큰 금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소득 세금을 많이 부담하는 역진세적 성격, 역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세금을 부과할 때는 이렇게 비례세율로 일률적으로 비례세율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겠죠. 저소득이 항상 세금을 많이 부담하는 효과가 나타나니까 그지? 그래서 이렇게 일률적인 비례세율을 적용해서는 안 되고요. 저소득이 항상 불리한 입장에 놓여서 세금을 많이 부담하니까 그래서 세금을 부과할 때는 소득이나 재산에 차등을 두고요. 누진세를 적용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득 계층이 좀 낮은 계층은 좀 낮은 세율로 부과하고 소득이 상승하면 상승으로 그죠? 높은 세율로 이렇게 누진세를 적용해야 되는 거지. 차등을 두고 또 재산의 크기에 따라서도 3천만 원 재산 보유자하고 10억 보유자하고 똑같은 세율을 부과해서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재산세 부과할 때 어떻게 부과돼요? 재산세율이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죠. 그다음에 양도소득세도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죠. 비례세율을 적용하면 바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지금 여러분이 배운 세목 중에서 대표적으로 비례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세목이 뭡니까? 비례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게 재산세는 지금 누진세라고 해도 지금 그러네. 재산세는 9단계 최차 누진세를 적용하잖아요. 양도소득세도 양도 차익의 크기에 따라서 그죠? 양도 차익이 1,200만 원 이하는 몇 프로? 6%, 그다음에 6%에서 지금 중과세율까지 하면 70%까지 부과되잖아. 양도소득세가.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7단계가 크게 따라 1,200만 원 이하는 6%, 1,200 초과해서 2,400 이하에서는 또 몇 프로 이렇게 2,400 초과해서 또
8,800 이하는 얼마, 8,800 초과해서 2억까지는 얼마, 이렇게 다 구간별로 이렇게 누진세를 정하고 있죠. 비례시효를 정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 비례시효를 정하면 저속이 항상 그 세금을 많이 부담하는 역효과가 나타나니까 대표로 재산세하고 양도소득세, 소득세가 누진세를 정하고 있습니다. 표준세를 정하고 있는 게 있죠. 지금 비례시효를 정하는 게, 그죠? 그게 뭐고? 취득세잖아, 취득세. 표준세율 몇 프로 먹게 취득세가? 옛날에 4%에서 지금 2% 등록세하고 등록세가 등록면허세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세율이 지금 조정이 됐지만 2%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 그지? 대부분 이제 주택을 유상취득하면 몇 프로야? 1%죠, 원래. 근데 이제 지금 조정 대상 지역 이런 게 선정되고 하면서 1에서 이제 4%가 되는 거죠. 주택을 사면. 토지는 3%입니다, 원래. 3%고. 그 다음에 상가를 유상취득한다. 그러면 원래는 4%란 말이야. 근데 주택하고 상가를 같이 지으면서 1에서 4% 이렇게 지금 다 바뀌었죠, 그죠? 우리 배울 때하고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뭐 내가 이제 뭐 세법에 대해서 아는 채도 지금 하면 안 돼요. 자만 워낙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리고 지금 대구는 거의가 다 조정 지역으로 지정이 됐잖아, 그죠? 그러니까 조정 지역이다 보니까 또 구간별로 또 다 틀리고 뭐 복잡해서 그냥 누가 세법 물으면 아이고 딴 데 가라 그냥 세무서에서도 오지 마라 그러는데 세무서 사무실에서도 그죠? 그 상담 안 해준다고 오지 마라 하는데 우리가 그 뭐 세법 상담하고 이랬다가 하는군요. 자만하면 큰일 나죠, 그죠? 나중에 뭐 1,000만 원 나올 게 뭐 3,500만 원 나오면 물어내 이러면 내가 뭐라 할 겁니까, 이제? 절대 나한테 와서 세법 묻지 마세요. 그 세법 쌤한테 물어봐요. 세법 쌤도 좀 괴로울 거야, 그죠? 세법 상담해 주기가. 하도 바뀌어가지고 뭐 날만 세면 바뀌고 하니까, 이제. 자, 이제 첫 번째 계획의 포인트는 자, 주택의 조세를 부과하면 항상 고속기 세금을 적게 내고 저속기 많이 부담하는 역진세적 성격이 나타나요. 그는 똑같은 세율로 일률적으로 뭐 3%면 3% 똑같이 세율을 부과했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나타나죠. 그래서 세금을 부과할 때는 이렇게 부과해서는 안 되고 소득이나 세세에 차등을 두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월 소득이 1,000만 원 발생하는 사람하고 200만 원 받는 사람하고 똑같이 세금 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재산도 마찬가지죠. 재산의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최차 누진세율로 이렇게 적용을 해야 바람직한 행평가세를 실현할 수 있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서 바람직한 조세 구조는 비례세율이 아니고 누진세율을 정하는 게 훨씬 바람직하다 그런 뜻이 되네,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지난주에 지대이론에서 고전학벌을 대표하는 학자가 누구였죠? 리카도나 튀넨 이런 학자들이 고전학벌을 대표하는 사람이고요. 신고전학벌을 대표하는 사람이 마르크스입니다. 원래 고전학벌을 대표하는 사람은 아담 스미스죠. 아담 스미스, 그죠? 아담 스미스가 누군지 아나요? 들어봤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담 스미스, 그다음에 누구야? 리카도 이런 학자들이 고전학파들인데 고전학파들은 지대를 뭐로 규정을 했죠? 지대는 불로소득이다. 공짜이익이 잉여다 이렇게 규정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신고전학파는 지대는 잉여인 불로소득이 아니고 생산 요소에 부과되는 정당한 비용, 생산 비용이다 이렇게 봤단 말이야.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은 지대를 생산 비용으로 인정을 했고요.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은 지대를 불로소득이다, 잉여다 이렇게 봤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이 고전학파들이 지대를 불로소득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이 불로소득인 지대는 토지 소유자에게만 획득하는 수입이지 토지가 없는 사람은 불로소득도 획득을 할 수가 없지. 그래서 이걸 그냥 두면 형평을 유지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불로소득인 지대를 조세를 부과해서 환수하자. 그래야 형평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봤잖아요, 그지? 근데 이때 이제 부과되는 조세 이름이 토지가치세라는 세금이란 말이야. 그래서 지대인 불로소득을 토지가치세라는 세금으로 부과를 해서 이걸 세금으로 정부가 징수할 수 있고 거둬들일 수만 있다면 토지에 부과된 모든 세금을 다 철폐해버리고 토지에는 다른 세금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재산세라든지 뭐 종합부동산세니 뭐 양도소득세 이런 세금이 있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모든 세금을 다 철폐해버리고 토지가치세 하나의 단일 세금만 남겨두어도 정부가 100% 재정을 충당할 수 있다 그랬지. 그걸 바로 헨리 조지가 주장한 토지 단일세론, 토지 단일세 운동 이렇게 표현했잖아, 그지? 지난주에 했지. 고전학파들이 지대를 불로소득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등장이 된 운동, 그게 바로 토지 단일세 운동인데
이 토지 단일성 등이 사회적으로 매우 호평을 받았던 아주 정말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그죠? 획기적인 운동이었습니다. 토지에 부과된 나머지 세금을 다 철폐해버리고 토지 가치세 이 하나의 세금만 남겨놔도 정부가 100% 재정을 충당한다. 그러니까 다른 세금을 남겨둘 필요가 없으니까 모든 세금을 다 철폐하자. 그리고 토지 가치세 이 단일 세금 한 개의 세금만 남겨두자. 이게 이제 토지 단일성 운동인데 사회적으로 상당히 호평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토지 가치세는 효율적인 세금일까 비효율적인 세금일까? 사회적으로 호평을 받았단 말은 효율적인 세금이니까 호평을 받은 거지. 비효율적이면 이 호평을 받아서 이 개새끼야 그런 소리 하면 되나 이러겠지. 안 그래? 오늘 또 욕을 냈네 또 내가 욕하지 말라고 그리 또 신신당부라더만 그죠? 우리는 이 개새끼 이게 욕이 아니고 그냥 일상 용어예요, 그죠? 뭐 생활 용어로 쓰는 거지 그게 무슨 욕입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 토지 가치라는 세금 자체가 사회적으로 호평을 받는 이유가 이 세금은 아주 효율적인 세금이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게 효율적인 세금인지 비효율적인 세금인지를 구분하는 게 여러분들의 시험 문제라고. 책에 지금 그게 언급이 안 되니까 내가 설명을 드리는 거다. 자, 토지에 조세를 부과했죠. 토지 가치세를. 근데 이 세금은 왜 효율적인 세금이 되느냐. 토지는 공급이 어떻죠? 부정선이라는 특성 때문에 완전 비탄력입니다. 그냥 비탄력도 아니고 토지는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야. 완전 비탄력. 그래서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라고 말한 거지. 세금을 부과했을 때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면 공급자가 전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죠. 그럼 이 세금은 공급자가 세금을 전부 부담하겠죠. 그죠? 수요자는 세금이 전혀 부담이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토지는 공급이 완전 비탄력, 그냥 비탄력도 아니야. 부정성 때문에. 부정성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공급이 그냥 완전 비탄력이거든. 그래서 공급이 완전 비탄력 때 조세를 부과해요. 그럼 공급자가 이 세금을 전부 부담한다 이 말이야. 전부 부담. 공급자가 전부 부담할 때 이 공급자가 누군데요? 토지를 공급하는 공급자가 토지 소유자 아닙니까? 그럼 토지 소유자인 공급자가 세금을 전부 부담하고 수요자인 토지 이용자에게는 세금이 전혀 증가가 안 되죠. 그리고 토지 소유자가 획득하는 불로소득을 그대로 다 환수해 갈 수 있잖아요. 그지? 세금을 부과하는 목적이 뭡니까? 토지 소유자가 받는 지대가 불로소득이니까 이걸 거둬들이기 위해서 세금을 부과한 거죠. 그런데 그걸 수요자에게 뜨는 게 뭐냐면 부과해서는 안 되겠지. 토지 소유자의 불로소득을 환수할 목적으로 세금을 부과했는데 이걸 수요자에게 떠넘기면 토지 소유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수요자에게 피해만 미치는 효과가 나타나겠지. 근데 그럴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왜? 공급이 그냥 비탄력도 아니고 완전 비탄력이기 때문에 이 부과된 세금은 공급자인 토지 소유자가 전부를 다 부담하거든. 그리고 수요자에게 세금이 전혀 증가가 안 되죠. 그죠? 전혀 증가가 되지 않으니까 토지 소유자의 불로소득을 그대로 다 100% 환수해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금을 부과한 정책적인 효과가 100% 그대로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세금은 첫째 효율적인 세금이 되고 두 번째 자 우리 수요와 공급의 탄력세에서 배운 거 완전 탄력일 때는 뭐가 변화가 없죠? 그제도 모의고사 칠 때 또 나왔었지. 모의고사 칠 때마다 나온다 했다 내가 분명히. 완전 탄력이면 가격의 변화가 없고 완전 비탄력이면 거래량의 변화가 없죠. 그럼 토지는 공급이 완전 비탈까 세금을 부과해도 공급량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잖아. 공급량이 완전 비탈 때는 공급량이 딱 고정돼 있지 공급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공급량에도 변화가 없어. 만약에 정부가 토지 가치에 대한 세금을 부과했을 때 토지 소유자가 아니 내가 땅 빌려주고 지대를 받았는데 그걸 왜 세금으로 걷어가느냐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요 공급량을 감소시켜버리죠. 공급을 안 한다면 수요랑 공급량이 불일치해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된다 이 말입니다. 수급량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현상도 나타날 수가 없어요. 왜? 공급이 완전 비탈 때는 세금을 부과하든 부과하지 않든 간에 공급량에는 전혀 변화가 없죠. 거래량이 변화되지 않는 게 완전 비탈 때니까 그지? 그럼 토지의 공급량에도 이 세금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그래서 공급량도 감소시키지 않기 때문에 자원 배분을 왜곡시키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세금은 아주 효율적인 세금으로 평가됐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지문이 이렇게 나오겠죠. 시험에 나올 때는 토지는 어떻게 나와야 옳은 지문이냐? 토지는 공급이 어떻다? 완전 비탄력적이므로 토지는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므로 토지에 대한 조세 부과는 자원 배분을 왜곡시키지 않는 효율적인 세금이다. 이렇게 해서 지문이 딱 구성돼야 되는 거야. 근데 지문은 정반대로 나와요. 토지는 공급이 비탄력적이므로
토지에 대한 조세 보관은 자원 배분을 왜곡시키는 비효율적인 시금이다.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야. 그럼 틀린 지문 되겠죠? 자, 옳은 지문 적어라. 토지는 공급이 어떻다고? 완전 비탄력적이므로. 그냥 비탄력 그러면 안 돼요.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므로 토지에 대한 조세 보관은 자원 배분을 왜곡시키지 않는 효율적인 세금이다. 이렇게 지문이 딱 구성되어야 됩니다. 효율적인 세금이다. 그래야지. 뭐 자원 배분을 왜곡시키는 비효율적인 세금이다. 그랬다가는 큰일 난다 이 말이다. 알았지? 왜 이게 효율적인 세금이 되느냐? 첫째는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기 때문에 조세를 부과하더라도 토지의 공급량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 세금이. 공급이 완전 비탄력은 양의 변화가 생기지 않으니까 이 조세가 공급량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공급이 감소되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자원배분이 왜곡되지 않고 또 조세를 부과해도 공급자인 토지소유자가 이 세금을 전부 다 부담하니까 수요자에게 세금을 전혀 증가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획득하는 불로소득을 그대로 정부가 100% 다 환수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효과가 그대로 100% 다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세금이 아주 효율적인 조세로 평가되면서 그죠? 사회적으로 호평을 받았던 운동이 바로 토지 단순 아주 멋진 놈이죠. 힐리 뭐 조지, 아이 조지 이놈 멋진 놈, 그죠? 진짜 멋진 놈이잖아요. 힐리 조지, 토지 단순 아주 사회적으로 호평을 받았던 운동인데 고전학파들이 지대를 뭐로 불로소득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등장하게 된 운동, 토지 단일세론까지 해서 조세정책에서는 항상 시험에 나오는 게 요 지문은 거의 한두 개는 꼭 나옵니다. 힐리 조지는 지대인 불로소득을 조세 부과로 징수할 수 있다면 정부가 100% 재정을 충당할 수 있다는 토지 단일세론을 주장하였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토지는 토지는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므로 토지에 대한 조세 부과는 자원 배분이 왜곡되지 않는 효율적인 세금이다. 이렇게 하고 지문이 두 개 정도는 나옵니다. 세금을 모든 조세를 철폐하고 토지 단일세는 하나의 세금만 남겨두자.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지문이 한 두 개 정도는 꼭 등장을 하니까 정리를 딱 해놔야 되겠네요. 자, 지난주부터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정책론을 정리했죠. 정책론 뭐 시험에 나오는 게 딱 빤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 포인트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 정부가 정책을 통해서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은 직접적 개입, 간접적 개입, 토지용 규제 세 가지 형태가 있었죠. 그죠? 정부가 조세 정책, 조세 감면이라든가 금융 지원이라든가 보조금 지급이나 행정 지원 등을 통해서 소기의 성과를 얻고자 하는 소극적인 개입 방법을 간접적 개입이라고 했어요. 그 간접적 개입에 금융 지원이나 조세 감면, 조세 부과, 또 보조금 지급, 행정 지원 이런 게 있었죠. 그리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바람직하게 이용토록 하기 위해서 법률적으로 행정적인 조치를 행정적인 규제를 가하는 게 토지 이용 규제 아닙니까? 그지? 그 토지 이용 규제에 지역 지구제, 건축 규제, 인허가제, 개발권 양도제 네 가지 외우고 있으라 그랬죠. 그리고 그 이외에 나머지 이 개입 방법들은 전부 직접적 개입 방법인데 직접 개입은 워낙 사례가 풍부하니까 다 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알았죠? 그래서 간접적 개입 네 가지 기억하고 토지용 규제 네 가지 기억하고 그 외에는 전부 직접적 개입 이렇게 딱 분리해가지고 정부의 시장 개입 방법 자체를 정리해야 됩니다. 무조건 한 문제 그냥 나와요. 요즘은. 그 다음에 외부 효과. 정의 효과, 부의 효과, 사적 비용하고 사회적 비용 중 뭐가 더 큰가? 그리고 핀비 현상이 야기되는지 님비 현상을 야기시키는지 필요한 양보다 과소 생산되는지 과대 생산되는지 수요를 증가시키는지 공급을 감소시키는지 결론까지 해가지고 딱 정리를 해놔야 되고요. 그리고 토지정책에서는 지역지구제하고 토지은행제 두 가지에서 정리한 포인트를 좀 익히고 계셔야 되겠고, 주택정책은 임대료 규제, 임대료 보조, 공공주택정책 거의 그 세 가지 정도에서 그죠? 뭐 한 개 정도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조세정책에서는 지금 정리한 여기가 시험 포인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험에 나올 게 딱 반이 정해져 있어 그냥. 그러면 4개 아니면 5개 득점하는 겁니다. 정책론도 어려운 거 없어요. 자, 이제 5번째 파트 투자론으로 갑니다. 271쪽인가 모르겠다. 맞나 몰라. 투자론 갑시다.
이게 이제 아주 예물단지가 나왔다. 투자로는 뭐 시험도 뭐 보통 8문제 정도는 예상을 해야 되고, 그죠? 또 내용 자체도 까다롭고, 계산 문제도 뭐 4문제 정도는 계산 문제 나오고, 그죠? 이번에도 투자론에서 저 토요일 날 모의고사 칠 때 지분 수익률을 계산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기대 수익률을 계산하는 거, 늘 제가 수업 중에, 그죠? 늘 시험에 나온다는 거 있죠? 시험에 나온다는 거. 시험에 항상 지혜진 계산 문제는 매년 나오니까 모의고사 때도 항상 나오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뭐 우리 탄력성 계산할 때도 이제 올해 내가 예상되는 게 중간점을 이용해서 탄력성 계산하는 게 올해 한 문제 나올 거다. 그러니까 내가 모의고사에 보여주잖아요. 중국 모의고사도, 그제? 그 원래 최초점을 이용해서 탄력성 계산할 수도 있고 중간점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도 있죠. 한꺼번에 계산하라 그러니까 또 버벅대고 그 어려운 것도 아닌데 고마 또 틀리포고, 또 뭐 지분수를 계산한 것도 틀리포고, 기대수를 계산 곱하고 곱해서 대주는데 그것도 뭐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또 틀리포고 찍어보고, 흡보의 확률 모양에 따라서, 그지? 소비자를 몇몇 끌어가는 건 늘 나오는 문제다 하니까 그것도 또 아직도 안 하고 있고, 대출 가능성을 계산하는 거는 아직 제가 정리를 안 해서 이번 단계에 해줄 거니까 그거는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전국 모의고사니까 내는 거고요. 즉 그 이번에 계산 문제 나온 것 중에 여러분이 풀면 안 되고 버려야 될 계산 문제는 적상가격 계산한 게 있어요. 감정평가에서요. 비중가격 계산한 거는 무조건 풀어야 됩니다. 그건 계산 문제도 아닙니다. 실제는. 그건 당연히 풀어야 되고, 적상가격 계산한 거는 원리가 좀 어려워. 정액보로 적상가격을 구하는 거는 단계를 몇 번 거쳐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거든, 까다롭고. 그런 거는 그냥 안 푸는 게 좋아요. 버릴 거는 한 개밖에, 8문제 중에 그거 한 개 버려야 되고 나머지는 다 풀어야 될 계산 문제라. 여러분들이. 실제는. 근데 보니까, 그죠? 아직까지도 좀 친숙해지도록 노력해보고 유행을 익혀요. 요 유행이 나올 때는 요렇게 푼다 하고 손에 익어야 그게 풀리는 거라. 그냥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직접 풀어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연습도 좀 하고 해가지고 몇 문제 풀어야지 다 찍고 나와서는 합격할 확률은 없습니다. 계산 문제가. 그러니까 이 투자로는 8문제 나오면 4문제는 계산 문제예요. 4문제는 계산 문제인데 그 중에 한 개 정도는 버려야 될 게 있어요. 어림심법이나 비율분수법을 응용해가지고 계산 문제가 한 개가 나왔지만 실제는 5개를 계산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1, 2, 3, 4, 5를 다 계산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그건 한 문제짜리가 아니잖아. 그죠? 5문제짜리지. 그거 풀고 있으면 미련하지. 4분, 5분 걸리는데 그런 거는 버려야죠. 버릴 유행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뭐 저 도포 관련해가지고 세후 현금수지 계산하시오. 저거 도포 다 외우고 있는 거 아니야? 그죠? 계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번에는 계산 문제도 아니고 빵꾸 떼오는 건데 공실 불량 부채하고, 그죠? 부채 서비스에 가로해놓고 적이 들어갈 말이 뭐냐? 그렇게 냈는데도 그것도 또 틀리대, 그지? 뭐 세금도, 그죠? 종합부동산세가 국세인지 지방세인지도 모르고, 그죠? 이건 뭐 보유 단계에서 내는 건지 취득 단계에서 내는 건지 뭐 모의고사 쳐보니까 좀 감회가 새롭고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를 얼렁뚱땅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느낌이 오죠. 그게 이제 모의고사의 효과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시험이 이런 형태로 나오는구나, 유행이. 그러면 나도 공부를 어떻게 어느 포인트에 맞춰서 공부를 해가야 되겠구나 이런 감이 좀 있지 않아요? 모의고사를 쳐보고 나서 공부를 이렇게 해야 점수를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이 없었어요. 그런 느낌이 있는 사람은 오래 끝냈는데 그런 느낌이 없으면 오래 걸린다는 뜻이라, 내가 모의고사를 쳤으면은 공부를 어떻게 해가야 되겠다, 요 과목은 이런 감이 와야지. 그걸 느끼기 위해서 모의고사를 치는 거예요. 그런 걸 못 느낀다면 모의고사를 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앞으로 모의고사도 쳐보면서 요 파트는 요런 게 주로 문제가 나오는구나. 그리고 이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지문으로 구성될 때는 요렇게 지문이 구성되는구나. 이런 걸 익히셔야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맨날 오역수 문제 나눠주고 하는데 그 오역수 문제에 다 나왔던 지문들입니다. 실제 시험에 등장했던 지문들이 오역수 문제로 다 나오는 지문들을 그대로 문제로 5개씩 지문을 5개 만들어서 한 문제로 만든 거거든요. 근데 또 그냥 늘 풀어놓고도 왜 그 답을 못 찾고 그럴까? 딴 걸 찍고 와 그럴까? 참 이해가 안 되네. 지금까지 오역수 문제 여러 번 나왔거든요. 1, 2월 단계에서 나오고 3, 4월 단계에 지금 나가고 있고 그러죠. 11, 12월 단계에서 인문관에서 나간 것도 있고 그래 지금. 심화 단계에서 나간 거 있고 인문 단계에서 7장 나가지. 그 다음에 1, 2월에 9장 나가고 지금 이제 4번째 나가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벌써 20몇 장이 나갔다. 오역수 문제가. 그게 나갔는데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쭉 놓고 한번 쭉 읽어보세요. 모의고사에 나왔던 지문들이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실제. 근데 그걸 모르는 거야. 그 오역수 문제도 그만큼 많이 안 풀었다는 뜻이겠지. 그거 중복적으로 한 3번 푼 사람들은 거의 아마 무조건 못 받아도 70몇 점 정도는 받을 수준이 될걸요. 오역수 문제를 반복해서 3번 정도만 풀었어도 70점 이상은 무조건 나올 수준이 됩니다. 그게 다 지문들이 모의고사 지문으로 다 등장하고 했으니까, 그지? 근데 아직까지도 이제
구분이 안 되는 거지. 뭐가 뭐 옛날에는 옳았다가 다음에 읽을 때는 또 0이었다가 X였다가 왔다 갔다 하죠. X 문제도 풀면 풀 때마다 틀리죠. 자, 요 투자로는 공부를 좀 가장 많이 해야 될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고 개별적으로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공부 좀 하셔야 됩니다. 자, 투자의 개념은 투자는 수익을 획득할 목적으로 자금을 투입하는 거예요. 근데 현재 내가 지금 투자 자금으로 내 손에 내 수중에 갖고 있는 돈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확실한 돈이죠. 이 확실하게 쓸 수 있는 확실한 자금을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지출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수익을 얻고자 하는데 수익은 지금 발생하는 게 아니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발생한다 이 말이야. 그지? 미래에. 근데 미래는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자. 불확실하죠. 그럼 결국 투자는 이런 거지. 미래의 불확실한 수익을 획득할 목적으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실한 자금을 지출하는 것. 이게 투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현재의 확실한 자금과 미래의 불확실한 수익을 서로 교환하는 행위. 이걸 투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물론 이제 투자하고 투기는 다른 건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투자와 투기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건 어려워요. 근데 제일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단서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일정 기간 운영을 거쳐요. 운영을 거쳐서 처분이 이루어지면 이건 투자로 보는 거고 취득 후 운영 단계를 거치지 않고 취득해서 운영을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운영을 안 거치는 거지. 운영 단계 없이 바로 처분을 해서 단기에 그냥 처분 시에만 획득하는 차익만을 노리고 단기적으로 자금을 투입한다. 운영 단계가 없다. 그러면 이제 투기다 이렇게 보는 거야. 이게 운영 단계를 거친다는 말이 뭐야? 운영할 단계를 거친다는 말이 내가 이용 관리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이용 관리할 의사를 갖고 장기에 걸쳐서 운영 시에도 수익을 얻고 처분 시에도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자금을 투입한다. 그건 투기라. 운영 시에 획득하는 보유기간 중에 운영을 통해서 획득하는 이득을 소득이득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처분 시 발생하는 차익, 그걸 자본이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결국 투자는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동시에 획득할 의사를 가지고 자금을 투입하는 거고 투기는 그냥 처분 시 획득하는 자본이득만을 획득할 목적으로 자금을 투입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운영 단계를 거치나 거치지 않는 걸 가지고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면 되고요. 다른 자산보다는 부동산이 메리트가 있는 투자 대상이 됩니다. 그지? 아, 왜 그러냐? 월등히 장점이 많기 때문에. 물론 단점도 있어요. 단점도 있지만 그 단점보다는 장점이 워낙 크니까, 그지? 부동산이 뭐 주식이라든가 예금이라든가 또는 또 다른 자산보다는 투자 대상으로 메리트가 있는 상품이 되는데, 물론 부동산 투자도 단점이 있어요. 그지? 부동산 투자의 단점 그러면 금액이 워낙 크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즉시 현금으로 바꾸기 어렵다. 가장 큰 단점이 뭐죠? 황금성이 약하답니다. 황금성이 약하다. 황금성이 약하다는 게 제일 큰 단점이고 또 보유기간 중에 관리에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위험이 수반된다 이 말이야. 뭐 수익성이 변동될 사업상 위험이라든가 또 채무를 불이할 금융상 위험이라든가 법률적인 규제를 통해서 손실을 올 수 있는 법적 위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험이 수반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단점들이 있지만 그 단점보다는 단점을 전부 상실시킬 수 있을 정도로 장점이 워낙 크고요. 다양한 장점이 많죠. 제일 큰 장점이 첫째가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절세 효과. 그러니까 부동산에 투자하면 가장 큰 장점이 감가상각비하고 이자 비용 여기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해 준단 말이에요. 그럼 소득공제를 받는 금액만큼 세금을 절감하는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아주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리고 또 보유의 긍지. 이 긍지가 있어요. 소유의 긍지. 내가 집주인이다, 땅주인이다 이런 긍지감. 소유하면서 얻는 자긍심 이런 것도 부동산 투자의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을 동시에 획득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큰 장점 아닙니까? 그지? 이 소득 이득이 운영을 통해서 보유기간 중에 얻는 수익이죠. 보유기간 중에 얻는 수익을 소득이다. 그리고 일정 기간 보유 후 처분 시 얻는 수익을 자본 이득이 하는데 보유기간 중에 얻는 수익이 바로 임대료 아닙니까? 그지? 건물에서는 임대료, 토지에서는 지대. 이런 게 이제 소득 이득에 해당하는 거고요. 처분 시 얻는 게 매매하면서 발생하는 매매 차익, 양도 차익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보유기간 중에도 수익을 얻고 처분 시에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부동산밖에 없어요. 이것도 아주 큰 장점 아닙니까? 두 가지 득을 동시에 향유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인플레이션 해지. 인플레이션은
이제 물가가 상승하면서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인플레이션 하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 물건의 가격이 상승하고 화폐 가치는 하락하는 거야. 물가와 화폐 가치는 항상 반비례하는 거니까, 그지? 그럼 인플레이션이 물가는 상승하면서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실제 이제 인플레가 발생했을 때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화폐 가치가 하락한 만큼 가치에 손실이 옵니다. 자산 가치에 손실이 오죠.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근데 물가는 상승하는 시기가 인플레이션이니까 부동산과 같은 물건을 보유하고 있으면 가치가 상승해서 이득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플레가 예상될 때는 현금 비중을 좀 줄이는 거지. 손해보기 위해서는 그지. 현금을 보유 안 하는 게 좋죠. 현금 비중을 좀 줄이고 현금 대신에 부동산을 보유한단 말이야. 현금 대신 부동산을 보유하면 실제 이제 나중에 인플레가 발생했을 때 현금 가치가 하락해서 손실이 올 것을 부동산은 가치가 상승하면서 내 자산의 손실을 부동산이 방어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이런 능력을 바로 해지라고 한다 이 말이야. 인플레이션 시기에 부동산이 자산의 손실을 방어해 주는 것, 인플레이션 시기에 자산의 손실을 방어해 주는 능력을 바로 해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이렇게 인플레이션 시기에 해지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가 있을 때는 대부분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아주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이 뭐죠? 지렛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지렛대 효과 또는 레버리지 효과. 지렛대 효과, 부채인 타인 자본이죠. 타인 자본인 부채를 활용해 가지고 반드시 수익률을 향상시켜야 되는데 무슨 수익률이냐? 지분 수익률을 더 큰 폭으로 향상시켜야 돼요. 총 자본 수익률을 향상시켜서는 그 부의 지렛대 효과가 나타나니까 안 되고요. 부채를 활용해 가지고 자기 자본 수익률, 이 자기 자본 수익률, 지분 수익률을 더 큰 폭으로 증가시키는 행위, 이게 바로 지렛대 효과입니다. 지렛대 효과가 뭔지는 다 알아요, 그지? 부채를 활용했을 때 나타나는 지렛대 효과는 정의 지렛대 효과와 부의 지렛대 효과와 영의 지렛대 효과 세 가지가 있어요. 정의 지렛대 효과는 이제 부채를 활용해 가지고 수익률이 향상됐다는 거지. 지분 수익률이 향상돼야 되는 겁니다. 수익률 중에서도 자기 자본 수익률이 향상돼야지 총 자본 수익률이 더 커지면 안 돼요. 그건 다 이유가 좀 이따 나오겠죠. 이게 정의 지렛대 효과는 부채를 활용해 가지고 지분 수익률이 더 크로 향상됐기 때문에 이익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득이 났다. 이익이 생긴다는 뜻이고요. 부의 지렛대 효과는 부채를 활용했지만 오히려 지분 수익률이 하락한단 말이에요. 지분 수익률이 감소하는 거죠. 정전보다. 그럼 이거는 부채를 활용해서 오히려 손실이 초래되는 경우라는 뜻이야. 왜 영의 지렛대 효과는 지분 수익률이 불변이라 불변. 지분 수익률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경우. 지렛대 효과 자체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조건이죠. 정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지분 수익률이란 말이에요. 지분 수익률. 이 자기 자본 수익률, 지분 수익률이 총 자본 수익률보다 더 커야 합니다. 총 자본 수익률보다 지분 수익이 더 클 때 정의 지렛대 효과가 나타나죠. 그리고 또 총 자본 수익률이 저당 수익률보다 더 커야 돼요. 이 저당 수익률이 바로 대출 금리란 말이에요. 대출 금리, 대출 이자율. 대출 이자율을 저당 수익률하는데 이 대출 금리보다 총 자본 수익률이 더 크면 금리가 워낙 싸가지고 싼 이자를 활용해서 수익을 증가시켰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지분하고 부채 두 가지를 합친 게 총 투자 자본인데 그 지분과 부채 두 가지를 합친 데서 나온 수익보다 지분 한 개에서 나온 수익이 더 크다는 말은 거지. 부채에 대한 대가가 낮아서 싼 부채를 활용해서 지분 내 자금에서 오는 수익을 더 크게 증가시켰으니까 이득을 본 거다 이 말이야. 이게 이제 정의 지렛대 효과가 되겠고, 반대로 지분 수익률보다 총 자본 수익률이 더 커요. 그럼 이건 부채에 대한 대가가 지분에 대한 대가보다 더 크니까 부채를 활용했지만 오히려 지분 수익률은 감소해 버렸다는 거지. 이거는 손실이에요. 부채를 활용해 가지고. 또 총 자본 수익률보다 저당 수익률이 더 높으면은 대출 금리가 너무 과다해 가지고 이자를 지출하고 나면 수익이 감소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 이제 손실 오는 부의 지렛대 효과가 되겠고, 이런 경우는 부채를 활용 안 하는 게 더 유리하겠죠, 그지? 그다음에 총 자본 수익률하고 지분 수익률이 같다. 또는 총 자본 수익률과 저당 이자율이 같으면은, 그지? 총 자본 자체가 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말하고 같은 거거든요. 총 투자 금액이 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부채가 없이 투자한다는 거니까 지렛대 효과 자체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게 바로 영의 지렛대 효과인데요. 보통 지렛대 효과는 이렇게 부채를 이용해서 수익률을 향상시키는데 무슨 수익률? 지분 수익률이야. 지분 수익률. 이 지분 수익률이 더 큰 폭으로 향상이 돼야
정의 지렛효과 나타나거든요. 총 자본 수익률이 향상되면 부의 지렛효과니까 이거는 부채를 활용 안 하는 게 더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타인 자본인 부채를 활용해서 지분 수익률을 더 큰 폭으로 증폭시키는 행위를 지렛효과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지렛효과는 이렇게 부채를 활용해 가지고 수익률을 증가시키는 거죠. 이런 행위를 수익률 지렛효과라 한단 말이에요. 아니, 수익률 지렛효과라는데, 우리가 그 부동산을 구입할 때 3억짜리 아파트 사는데, 그지? 전세가 2억이 있다. 전세 보증금이. 그럼 전세 보증금 2억을 내가 전세를 떠안고 내 돈은 1억만 넣어가지고 3억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4억에 팔아도 수익이 남은 거죠. 근데 그때 전세 보증금 2억은 내 돈이 아니지. 타인 자본이죠. 그것도 타인 자본을 활용한 지렛효과로 본다 이 말이야. 이런 게 이제 수익금 지렛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할 거는 전세를 안고 부동산을 구입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지렛효과의 일종이다 이 말이야. 전세를 안고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도 지렛효과라고 간주한다. 그것도 기억을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부동산은 지렛효과가 있기 때문에 차입 비율을 늘릴수록, 즉 부채 비율을 늘리면 늘릴수록 수익률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해요. 부채 비율을 늘리고 자기 자본을 계속 줄이면서 부채를 늘려가잖아요. 그럼 수익률이 더 크게 증가해서 지렛대 효과도 더 크게 나타난다 이 말이야. 지렛효과가 크다는 말이 수익률이 더 크게 증가했다는 뜻이죠. 다만 이제 부채가 늘어나는 만큼 수익도 더 크게 증가하는 장점은 있지만, 부채가 늘어나는 만큼 채무를 불행할 가능성도 더욱 커지게 됩니다.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더욱 증가하게 되는데, 이 부채를 활용했을 때 채무를 불이행할 가능성을 금융상 위험, 금융적 위험이라 한단 말이야. 그럼 금융적 위험도 똑같이 증가한다는 거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초점입니다. 이 서술형 문제가 나올 때는 반드시 여기서 거의 답을 요구합니다. 부채 비율을 증가시킬수록 지렛효과가 더욱 커지는 장점이 있지만 위험도 똑같이 증가한다는 게 좋죠. 위험이 감소하는 게 아니고 위험도 똑같이 증가한다. 요거 잊어버리면 안 되겠고요. 보통 요 투자의 개요에서 10년간 6문제가 나오는데, 6문제가 나오면 서술형 문제는 거의 안 나옵니다. 거의 90% 정도는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뭘 계산한 거야? 지분 수익률하고 총자본 수익률을 계산해 가지고 지분 수익률이 총자본 수익률보다 더 크다면 뭐야 이거는? 정의 지렛효과니까 부채를 활용하는 게 더 유리하겠죠. 근데 지분 수익률보다 총자본 수익률이 더 크게 나타나면 부채를 활용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거 당연히 총자본 수익률은 총 투자한 데서 수익이 얼마나 나느냐. 예를 들어서 총 투자 3억 했는데 수익이 1,500만이다. 그럼 총자본 수익률은 몇 프로죠? 이 또 암산이 안 되게. 3억 투자해서 3천만 원 수익이 나면 몇 프로고? 10%죠. 그럼 1,500만 원은 3천만 원의 반 아니야. 그럼 10%의 반이면 몇 프로고? 5% 수익 난다 이 말이겠네. 3, 5, 15니까 3억 투자해서 5%면 1,500만 원 아닙니까? 그런 게 암산이 바로 팍 안 되고, 그것도 계산기 해야 되고, 뭐 머리 굴른다고 돌아가나? 안 돌아간다. 그죠? 이 정도가 돼야 되는데 총자본수를 계산하는 건 어렵지가 않단 말이야. 총 투자금에서 수익 몇 프로 나는 것만 따지면 되잖아. 그지? 근데 이 지분수를 구하는 게 조금 이제 뭐 단계가 한 단계 있다 보니까 요걸 계산을 하는 게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올 수밖에 없겠죠. 10년간 6문제 나왔으면은 2년에 한 문제 이상은 꼭 나온다는 거죠. 지분수를 계산하는 게 나옵니다. 무조건. 이건 2년에 한 문제니까. 그지? 작년에 안 나왔으면 올해 나오고 가겠지. 그러니까 모의고사도 보여주고 그랬는데, 이번에 어제 그제 모의고사에 나왔던 거 그냥 해설해 줄게 내가. 우리 교재에 그 뭐 지분수를 계산한 거 뭐 연습 문제도 없고 하니까. 자, 총 투자 자본은 총 자본이 3억입니다. 총 투자 금액이. 그저께 전국 모의고사에 나왔던 거 내가 풀어준다 지금. 총 투자 자본이 3억인데 이 중에 지분이 얼마? 2억. 지분은 2억이고 1억은 부채를 활용한단 말이야. 근데 부채 1억에 대해서는 연 6% 이자를 주기로 하고 1억은 빌리고 내 돈 2억 넣어가지고 총 3억에 투자를 해요. 그러면 연간 순영업 소득이 1,500만 원이 발생한다. 연간 1,5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해요. 그리고 1년간 가격이, 그지? 내가 지금 3억에 구입을 했죠. 3억에 구입한 요 부동산 가격이 2% 상승한단 말이야. 가격 상승률이 2% 주어졌죠. 이랬을 때 1년간 자기자본 수익률, 지분 수익률을 구해봐라. 그래서 지분 수익률. 뭐 계산할 게 뭐 있다고 젠장. 이건 뭐 지분 수익률. 지분에서 수익이 몇 프로 나오냐 이 말이죠.
지분에 대한 수익이 몇 프로가 나오느냐. 요 비율이야.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수익이, 그지? 지분 투자 금액은 얼마인지 요 2억 나와 있죠? 근데 수익은 지금 1,500만 원 난다 그랬지? 근데 요 1,500만 원 여기 다 들어가면 안 돼. 여기서 이 순영업 소득이 1,500만 원 나온다 그랬죠? 요게 전부 내게 아니란 말이야. 왜? 부채를 활용을 했지 않습니까? 부채를. 그죠? 1억을 은행에서 빌렸죠? 그럼 빌린 돈에 대해서는 이자가 나가야 되겠죠? 그 이자는 금융기관 몫이지 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이 수익에서 이자를 빼고 나면 게 내 몫이다. 이 말이야. 요거 계산한 거야, 이거. 이게 뭐가 어렵노? 그럼 지분 얼마 투자했다 그랬지? 2억 투자하면 수익 얼마나? 1,500만 원 나오죠? 근데 이자가 얼마 나가야 돼? 1억에 6%니까 600만 원 이자 나가야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끝나면 또 안 돼. 만약에 가격 상승률이 주어져 있지 않다. 그러면 2억 투자하면 900만 원 수익 난다는 뜻이죠. 2억 투자해서 900만 원 나니까 얼마? 4.5%가 900만 원이면 그 정도밖에 안 나서 4.5% 수익 난다는 건데, 여기서 이제 이 부동산이 1년간 2%만큼 가격이 상승하니까 가격 상승분만큼 내한테 이익이 생기잖아요. 이걸 감안해서 이제 지분수를 구해야지. 요게 뭐 가격 상승 이익을 합쳐줘야지, 여기. 그지? 3억에 구입한 게 2%만 가격이 상승하면 얼마고? 600만 원 가격이 상승하잖아. 그지? 요거 합쳐줘야지. 그러면 결국 2억 투자하면은 요거 상승되니까 1,500만 원 수익 난다 이 말 아니야. 그지? 2억 투자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0.75니까 7.5%네. 그지? 수익률이 7.5%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 모의고사 문제 때 이거 내봤거든. 그지? 계산해서 맞추신 분 손 들어봐요. 찍어서 맞추신 분 손 들어봐요. 찍어서 틀린 분 손 들어봐요. 다 맞췄겠지? 풀어야 됩니다. 요 정도 수준 같으면. 우리 시험에 나오는 유형이 딱 정해진 겁니다. 이거. 딱 그대로 이렇게. 총 투자 금액 중 지분이 얼마고 부채 얼마인데, 부채는 연 몇 프로 이자로 지불한다. 그리고 연간 순영업 소득이 얼마고, 요걸 꼭 준단 말이야. 가격 상승분. 연간 가격이 몇 프로 상승한다. 이걸 주거든. 그러면 요 이제 지분 투자 금액 나와 있고요. 순영업 소득 1,500만 원 나왔지? 거기서 이제 이자는 항상 내 몫이 아니고 금융기관 몫이니까 이자를 지불하고 남는 게 내 몫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자를 빼야 되겠죠? 이자를 빼놓고 가격이 2% 상승하면 가격 상승분을 이게 합쳐줘야지. 이것도 내한테 오는 이익이잖아. 가격 상승분만큼. 요걸 더해주는 게 이제 초점인데, 여기까지는 못 해가지고 못 가면 말이 안 되겠죠. 그죠? 계산기 들고 가니까 두드려가지고 이거 계산하나? 하겠지? 연습해서 풀어요. 올해 나올 확률이 92.86%입니다. 2년에 한 문제 나오는데 작년에 안 나왔으면 올해 나와야 되겠지. 나올 거야, 올해. 그러니까 당연히 연습해서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30회 때인가 나오가 작년에 안 나왔으니까 올해는 나올 겁니다. 지분수를 구하는 것도. 물론 이제 나중에 우리 보자. 다음 주. 이번 주는 민법 기출문제 특강이니까, 그죠? 민법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 2주 해가지고 이제 기출문제 특강을 이렇게 하는데, 그지? 특강도 신청 뭐 많이 하셨지? 그러니까 그 기출문제 집에는 최근에 나왔던 요 유행이 쭉 한꺼번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죠? 기출문제 집을 보면 오늘 아마 출고한다 그랬으니까 주말에 입고가 돼가지고 오늘 출고를 하면 내일 들어올 거거든요. 내일 들어오니까 내일 들어오면 제가 기출문제 집을 다 이렇게 그 신청하신 분들은 다 드릴 테니까, 거기 보시면은 최근에 나왔던 문제들이 다 실려 있으니까, 그지? 단원별로. 그 한꺼번에 이제 유행이 쭉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문제를 한 두세 문제만, 이게 똑같은 유행을 두세 문제만 풀면은 손에 있거든요. 한 문제씩 풀어갖고는 안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 기출문제집이 상당히 중요한 거라. 풀면서 요거만큼은 이제 풀어서 득점을 딸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어요. 자, 요 투자의 개요. 여기까지는 보통 장단점을 묻는 데서, 서술형 문제는 10년에 한 번 정도 나와요. 서술형 문제가 10년에 한 번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요 지분 수익률을 계산한 문제가 2년 단위로 한 개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분수익 계산 문제가 한 개 정도 등장할까 다 보고, 요거는 연습해서 좀 풀도록 하시고요. 280쪽, 위험과 수익률. 거기서부터 쉬었다 하자. 그냥 칠판 닦고요. 칠판 닦고 쉬었다 합시다.